안녕하세요. 역사랑 한국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우리 고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고려와 주변 국가 또는 민족이 어떤 국제 관계를 쌓아나가는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입니다. 이 천하관을 또 보기 앞서가지고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전기에는 한반도의 고려, 중국의 송나라, 북방민족인 거란과 여진이 서로 팽팽하게 밀고 당기는 다원적인 국제관계와 질서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송나라는 고려와 연합을 하여 거란과 여진의 군사 팽창을 견제하고자 했고, 우리 고려는 실리를 추구하면서 여러 국가와 민족들 사이에 다원적 외교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또 고려 시대에는 예성강 하구의 수도 개경과 매우 가까웠던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크게 번성해 나갔습니다. 이 병란도는 수도 개경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 송나라 상인, 일본 상인, 심지어는 아라비아 상인까지 넘나드는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해 나갔고, 이때부터 코리아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고려의 종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팔관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외국 상인들이 고려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원적인 국제 질서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제 우리 고려의 독자적인 천하관, 즉 바다 동쪽의 천하인 해동 천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스스로를 국제적 중심으로 여겼으며 고려 안으로는 황제국 체제를 지향했습니다. 개성에서 출토가 된 태조 왕건 청동상의 이 모자, 즉 관을 보면 이 관을 통천관, 하늘로 통하는 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통천관은 중국의 천자만 쓸 수 있는 관으로서 이 관을 태조 왕건이 쓰고 있는 모습을 청동상에서 형상화하게 됐고, 고려 광종 때는 수도 개경을 황제가 사는 도시라는 뜻에서 황도라고 부른다든지, 태조 왕건 때는 독자적인 연호, 즉 천수라고 쓰던가, 아니면 광종 때는 광덕, 준풍 등등 황제국만 쓸 수 있는 달력 체계를 사용하게 됐고, 또 팔관의 마지막에 고려의 왕을 찬양하는 풍입송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 풍입송에서는 고려 왕을 해동천자라고 부르는 등등의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다원적인 국제 질서 그리고 독자적인 천하관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제 우리 고려와 송나라의 국제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려와 송나라는 매우 친했다, 친선 관계를 쌓았다라고 알면 될 건데, 송나라가 거란과 여진에 맞서기 위해 요청한 군사협정은 고려가 실리적인 목적에 따라서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란과 고려의 국제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전기에는 거란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만부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라, 즉 거란 사신이 우리 고려의 선물로 낙타 50마리를 보내왔는데, 태조 왕건이 말하기를 거란은 일찍이 발해와 동맹을 맺고 있다가 갑자기 배신하여 발해를 멸망시켰다. 그러므로 이들과는 친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사신 30명을 섬으로 귀양을 보냈고, 낙타는 개경에 있던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 묶어놨다가 모두 굶어 죽였다. 이렇게 만부교 사건이 터질 만큼 거란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냈었는데, 이때 요나라가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송을 공격하기 앞서 배후에 우리 고려를 침략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에 따라 1차, 2차, 3차 침략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상황을 보면 중국 대륙에는 송나라가 위치해 있었고, 한반도에는 우리 고려가 있었으며, 위쪽에는 북방민족인 거란과 여진이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요나라, 즉 거란이 송나라에 공격해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배후에 있던 우리 고려를 먼저 치고 난 다음에 송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거란은 왜 중국 대륙을 치기 앞서가지고 우리나라를 먼저 쳤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송과 고려가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거란이 송나라를 치고 있을 때 배후에서 고려가 거란을 쳐버리면 거란은 이중 전선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전선
동선이 두 개가 형성이 되어버리면 거란은 병력을 분산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거란이 불리한 위치에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한 위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반도를 먼저 공격하고 배후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또 여진도 안정화시킨 다음에 송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모양은 나중에 조선에서도 보이게 되거든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후금 또는 청나라 세력이 명나라를 공격하기 앞서가지고 우리 조선을 먼저 박살을 내고 난 다음에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거란의 1차 침략이 10세기 말에 993년에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때 거란의 소선영의 말로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 고려를 침략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 고려 조정에 항복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고려 조정에서는 두 개의 의견이 나뉘게 되거든요. 보통 같으면 전쟁이 터지면 전쟁을 하자는 주전파와 아니다 저들과 화해를 맺자는 주화파로 나뉘기가 쉬운데 이때 고려 조정에서는 저들에게 항복하자라고 하는 항복파와 야 이렇게 그냥 항복하면 쟤들이 항복을 받아주겠냐 서경 이북의 땅이라도 떼어주고 항복을 하자. 어쨌든 항복을 하는데 어떻게 항복을 하느냐로 두 개의 파로 나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선영이 우리 고려의 작은 토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근데 소선영의 거란군이 고려에게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소선영이 아까 말했지만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으면 쉽게 그 작은 토성을 점령했을 건데 이렇게 소선영이 점령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니까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서희 라고 했었거든요. 서해가 생각하기에 80만 대군은 아마 조금 거짓말이 아닐까. 여기 0을 빼면 아마 8만 명 이하쯤이 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됐고 거란이 원하는 것은 우리 고려가 아니라 그 멀리 있는 송나라가 제1차 목표이다. 이런 것을 간과하게 되면서 소선영의 즉 거란의 자존심을 높여주면서 이들을 잘 다독인다면 우리 고려가 이득을 얻고 심지어는 저들의 공격까지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라는 생각하에 소선영과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먼저 소선영이 그대 나라 즉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거란의 땅인데 쳐들어와 차지하였다. 우리와 또 국경을 맞닿은데도 바다를 건너 송나라를 섬기고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오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니 땅을 떼어주고 거란의 머리를 숙인다면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협박적인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서희가 소선영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이름이 고려다. 땅의 경계를 논한다면 그대의 거란의 땅, 즉 만주도 우리의 땅이다. 또 압록강 유역도 우리 땅인데 여진이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바다를 건너기보다 어렵다.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돌려보내면 어찌 그대의 요구를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반박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서희의 외교 담판의 결과 우리 고려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압록강 동쪽 유역에 있던 여진족을 몰아낼 수 있는 권리를 거란으로부터 획득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압록강 동쪽의 여진족을 우리 고려가 몰아내고 여기에 6개의 주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강동육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동육주가 단순히 땅을 얻었다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거란과의 전쟁에서 심지어는 몽골의 침공 과정에서 우리 고려가 엄청난 북방 방어선을 획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동 6주의 사진이 이렇게 사진 또는 PPT 화면으로 보이게 될 건데 이 위쪽에는 압록강이 흐르고 있고요. 압록강 동쪽에 강동 육주가 있었는데 원래 여기에 여진족이 살고 있다가 거란으로부터 이 땅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우리 고려가 이 강동 육주를 공격한 결과 이 땅을 얻게 되는데 원래 같으면 우리 고려의 방어선이 바로 태조 왕건 때 북진 정책에 따라 확립이 된 이 청천강 유역이라 했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혹시나 북방 민족이나 외부 세력들이 우리 고려에 공격을 해왔을 때 이 청천강 너머가 뚫리게 되면 바로 서경, 개경으로 뚫리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압록강 유역까지 더 넓은 이 방어 지역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대체로 북방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이쪽으로는 잘 못 들어옵니다. 왜냐 개마고원 등등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말을 타는 기마 부대가 이쪽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이에 따라 거란이 앞으로의 침략, 심지어는 이후에 조선의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도 그나마 산지가 적었던 이 강동 육주 라인으로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지역을 우리가 여지를 몰아내고 획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쟁에서 더욱더 중요한 거점을 차지했다는 서희가 우리 전쟁에서 큰 이득을 얻게 했다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란 입장에서도 여진이라는 배후의 세력을 먼저 평정을 해야 되는데 고려가 밑에서 여진족을 공격하고 거란이 위에서 여진족을 몰아내면 거란 입장에서는 여진족이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단기적인 시각에서 봤지만 거란 입장에서는 우리 고려에게 최대 북방 방어선을 주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서희가 이 강동 육주를 성을 쌓고 한다는 요새화 작업을 하다가 과로사로 중풍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고려가 강동 육주를 확보하게 되고 이에 따른 또 다른 조건으로 송가의 관계를 끊고 요나라의 연호를 사용한 등등 요나라와 관계를 맺겠다 이런 조건을 맺고 소순영이 매우 만족하면서 돌아갔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고려에게 속은 거예요. 최대 북방 방어선 이 강동 육주를 줘버렸기 때문에 이 강동 육주를 다시 얻으려고 그리고 다시 우리 고려의 1010년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강조라고 하는 인물이 고려의 왕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했기 때문에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해가지고 다시 거란의 왕, 즉 성종이 요나라 황제 성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2차 침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강동 육주 라인에서 조금 깨지지만 바로 개경으로 다이렉트로 쳐버리는 그런 전략을 쳤기 때문에 수도 개경이 함락이 되게 되고 고려의 왕 현종이 나주로 피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흥화진 등등에서 양규가 크게 활약을 하는 그런 성과도 보이게 됐습니다. 이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거란이 세 번째 침략을 하게 되거든요. 거란이 세력 확대를 위해서 다시 우리 고려에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배합, 이 소손영의 형이 약 1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 고려에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서희가 확보를 했던 강동 육주 라인에서 완전 깨지게 되거든요. 또 이때 2차처럼 바로 개경으로 쳐들어가는 전략을 썼다가 개경을 뚫지 못하고 후퇴를 하게 되는데 후퇴하는 바로 이 귀주라고 하는 강동 육주의 하나였던 귀주라는 곳에서 문관장수 이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 군대에 의해서 대패하는 게 바로 1019년의 귀주 대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귀주 대첩에서 돌아간 요나라 군사, 즉 거란 군사는 한 1000명, 2000명밖에 안 됐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 3차 침략 이후에 어떻게 국제 정세가 또 바뀌었는가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1차, 2차, 3차 침략에 따라 개경의 방어선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 개경 주변의 성을 싣는 이 나성을 축조하게 됐고 우리 고려 국경 지역에는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었습니다. 천리장성은 우리 한국사에 2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천리장성과 수나라 침공 이후 고구려의 천리장성 이렇게 2개 등장을 하니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추가로 해가지고 고려와 송가, 요나라 즉 거란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세력 균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약 여진족, 즉 금나라가 성장하기 전까지 평화로운 시대가 좀 지속이 되게 되고 우리 고려에는 문벌 귀족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란과 우리 고려의 관계를 봤다면 이제 여진족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11세기가 요나라, 즉 거란의 전성기였다면 이제 12세기 초부터는 여진족, 즉 금나라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게 되거든요. 원래 여진족은 우리 고려한테 조공을 바치는 등등의 조금은 낮은 자세를 보였지만 12세기 초에 완인부 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수시로 우리 고려를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와 여진이 한바탕 붙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고려에 참패했거든요. 이때 대장군이 아니라 이때 지휘관이었던 윤관이 말하기로 저들 여진은 기병 중심이고 우리는 보병 중심이기 때문에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군대를 재편성해야 됩니다. 라는 의견 안에 고려 숙종 때 당시 총지휘관이었던 이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무예를 나눈
부대라고 하는 별무반을 조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무게를 나눠가지고 이 안에 부대들을 조직을 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무반에는 기마부대인 신기군, 또 보병부대인 신보군, 그리고 또 악마들을 항복시키는 항마군이라고 하는 승병부대가 존재했고, 이외에도 다른 부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별무반에 신기군 기병, 신보군 보병, 항마군 승병 이런 조직들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군대에는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노비까지 징병 대상이 늘어나게 되고 체계적인 훈련을 시킴으로써 별무반의 힘이 세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강성해진 별무반을 윤관이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결과 동북 쪽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이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동북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동북구성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거든요. 증가가 조금 많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한국사를 배울 때는 이병도의 진단학기에 따라 가지고 이 동북구성이 함흥평야 일대다라고 배웠는데 이제 차차차차 이 동북구성의 다른 위치의 추정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함흥평야 일대설 첫 번째 위치설이고 두 번째는 길주 이남설, 세 번째는 봉원짐증의 두만강 유역설 이 세 개가 있으니까 요 세 개쯤에 이 동북 구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 동북 구성의 운명을 보면 이 동북 구성이 여진족에게 반환이 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이 여진족들이 이 땅, 즉 동북 구성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지속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앙부로부터 중심지로부터 떨어져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비하기가 힘들었고 또 관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또 여진족이 말하기를 이 지역을 돌려주면 이제 앞으로 고려한테 까불지 않겠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게 되니까 결국 이 구성을 여진족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후에는 여진족이 더욱더 힘이 센 결과 아구다라는 인물이 1115년에 통일왕조인 이 금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고 이후에 거란족이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심지어는 송나라까지 박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금나라가 세진 상황에서 우리 고려의 이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금나라가 황제, 즉 군주, 너희 고려는 이제 신하다. 우리의 요구, 즉 우리의 4대 요구를 받아들여라 라고 고려에 요구하게 되니까 이때 문벌 귀족의 대표자, 즉 다음 영상에서 배우게 될 이 이자겸이 금의 요구를 수용을 함으로써 금과 우리 고려 사이에는 군신관계, 즉 4대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 사료는 이자겸이 어떤 말을 하면서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했는가를 나타내는 사료인데 이 사료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왕 인종 때 대부분의 신하는 4대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자겸과 척준경, 이 척준경은 이자겸의 난에만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척준경이라고 치면 뭐 소드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쫙 나올 거거든요.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할 때 윤관을 구해준다든지 아니면 여진족에게 고려성이 둘러싸였을 때 말 타고 창 들고 나와가지고 여진족을 베어버린다든지 삼국지의 여포급으로 잘 싸웠던 인물인데 이 척준경이 이자겸과 결탁을 해가지고 말하기를 이자겸이 옛날의 금은 소국으로 거란과 우리 고려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졌기 때문에 형세상 저들한테 사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법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하는 이자겸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등등 문벌 귀족 사회의 동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